자, 다음은 리더십입니다. 예, 리더십인데 그 뭉뚱그려서 이렇게 이 시간 관계상 이렇게 이 세 분, 김문수, 이재명, 이준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재명의 리더십은 저는 그 정체성 없음이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보면은 그 유연하다라는 표현보다도 어떻게 보면 포퓰리스트에 가까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표가 되고 도움된다면 뭐든 받겠다라는 이제 그런 주의자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기본소득이라는 거, 기본 시리즈를 냈기 때문에 대단히 진보적 의제를 갖고 있는 분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당시 상황에서 이슈가 뭐고, 그러니까 성남시장에 재직할 때 성남시장에 도움이 된 그 재선이나 이런 또 선거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그 제도를 그 의제를 받고, 그다음에 경기지사 때 또 의제를 받고, 필요하다면은 그 지난번에 경기지사 때죠, 코로나 때 그때 이제 그 종교 탄압이라고 시비를 불렀을 정도로 거기에 이제 직접 가가지고 그때 그 이름도 그 무슨 종교였죠? 그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신천지 압수수색 가가지고 이제 행정권 발동해서 하는 거, 사실 그거는 인권 변호사 출신이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표가 되고 그게 상징 자본이 돼버렸어요. 저는 그걸 놓고 보면서 결국 이재명 후보에게 축적된 그 상징 자본은 정체성 없음이 정체성이다. 그러니까 표만 된다면 다 하고, 그래서 이번에도 캠페인에도 운동화가 굉장히 화제인데 빨간색, 파란색. 그래서 같이 이제 하잖아요. 뭐 흑묘, 백묘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어느 방송에서 제가 이거는 하여가 캠페인이다. 이방원 시조처럼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만수산 드렁식. 그래서 나는 그래서 하겠다. 그러니까 저는 그 정체성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나 진짜 대통령 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지금 아까 홍 소장님 말씀해서 이게 이제 정상적 선거나 대선이나 그런 어떤 상황이면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논점이 되고 사실 토론을 통해서 엄청나게 깨질 부분들인데, 이게 워낙 지금 비정상적 상황에다가 이게 지금 조기 대선이라는 보궐선거적 성격이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장점으로 지금 치환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 있어서 결국 이런 부분들은 TV 토론 세 차례가 있겠지만 다른 후보들이 여기에 대해서 전혀 의제를 선점하지 못할 거라는 첫 번째 말씀을 이재명 후보에게 말씀을 드리고, 김문수 좀 이따. 저는 민주당의 이명박이라고 생각해요. 예, 이재명은 민주당의 이명박이다. 그리고 이번 대선은 2007년하고 굉장히 비슷해집니다. 지금 2007년에 이제 정동영 후보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선에서 가장 큰 표차로 이제 이명박 후보한테 22%포인트 500만 표 정도 되는데, 이제 인구는 변하니까 유권자 수는 그 퍼센테이지 보면 대략 22%포인트인데 굉장히 흡사하게 이제 갈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이명박에 대한 거는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사실 요 조금 다른 맥락인데, 하나는 경제를 살려라라는 건데, 지금 제가 이번에 경제 회복이라고 하는 게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이런 민주주의 파괴 때문에 이게 굉장히 덜 주목받지만은 우리나라는 지금 역대급입니다. 아시겠지만은 지금 올해 KDI도 지금 0.8% 성장 얘기했거든요. 이거는 뭐 외생변수, 뭐 트럼프, 뭐 통상압력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미 윤석열 들어와가지고 지금 1.4 찍었고 2.0 찍었고 뭐 지금 1점대가 지금 작년에도 지금 그렇고요, 역대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완전히 파괴가 됐다, 경제가. 특히 이제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십만 명씩 지금 폐업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어쨌든 상대적으로 나와 있는 선수들 중에서는 이재명이 가장 뚜렷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돈이라도 뿌려라, 약간 이제 포퓰리즘이다 그런 얘기도 있지만은 그냥 돈이라도 좀 뿌려가지고 일단 좀 극약 처방을 해서라도 내수를 살려야 된다. 이게 그런 기대감이 만약에 반영이 됐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이재명 후보는 포퓰리스트라는 점에는 저는 포퓰리스트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안 좋은 점을 쓰지만은 이게 전형적으로 당을 장악할 때는 선명성을 내세웠고요. 그래서 이낙연과에서 내가 더 얼마나 선명하고 내가 얼마나 저 당을 강하게 공격하고 이런 걸 했지만은 당을 딱 장악하자마자 이제는 당에서의 포퓰리즘을 하다가 이제 국민에 대한 포퓰리즘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쨌든 결과가 좋으면 된다. 사람들은 더 이상 이재명한테 도덕성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이명박하고 거의 똑같아요. 생존의 리더십이라고 보여져요. 살기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냥 카멜레온처럼 변할 수 있는 사람이다.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독재의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성남시장 시절이 가장 행복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때는 시장으로서
모든 거를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은데 그때를 그리워하는 것을 보면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싶어하는 독재의 좀 경향과 성향이 있지 않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이 되면 공무원들은 죽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성남시장 시절처럼 대통령으로서 만기칠람할 것 같습니다.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독재 경향을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젠가 오늘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재판정은 깨끗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사법 문제에 대해서 사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정리를 본인이 직접 해야 되겠다라는 쪽으로 인식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는 독재까지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서운 분이네요. 이재명 하면 무섭다. 무서워요. 예. 네. 근데 하나 제가 조금 수정해 주면요. 성남시장 시절 제가 너무 잘했는데 네. 그 당시에 그 시의회가 한나라당이 절대 다수 아니었어요. 그 매일같이 의회 가서 쥐바뀌고 오고 이랬어요. 네. 마음대로 한게 아니고 그런 가운데서 꿋꿋하게 자기 갈 길을 간 거죠.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네. 우리 공소장님. 소장님하고 의견이 비슷한데 저는 승부사 리더십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고요. 문제는 그 승부사의 리더십을 입증을 했습니다. 입증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걸 잃어버렸죠. 민주당에서 민주성과 도덕성 그리고 지금 승부사로서의 이 승부를 했는데 누구를 위해서 무슨 승부를 했는지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정의를 위해서 했는지 국가를 위해서 했는지 국민을 위해서 했는지 그 승부에 대한 정당성이 지금 명확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이재명 후보의 가장 큰 리스크다. 그래서 이것은 이 김문수 후보와의 상대적 그 비교 우위에서 결국은 이제 그 장점이 될지 약점이 될지 입증이 되지 않을까 이러 봅니다. 예. 이재명 후보는 다들 알다시피 소년공처럼 어려운 시절을 이렇게 정말 거치고 이겨낸 참 그 승부사 이전의 인간 승리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리고 이 사법 리스크라는 재판 한 개만 받아도 일상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데 그 재판 여러 개를 어떻게 받았나 제가 한 번씩 보면은 참 정말 놀랍습니다. 놀라운 가운데서 아까 우리 김준일 평론가나 우리 홍 소장이 이야기한 민주주의 없는 민주당 이게 가장 큰 약점 아닌가 싶으면서도 윤석열을 탄핵까지 끌고 간 것은 또 그 힘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비판적이면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지도자다. 역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강한 선구사의 지도자를 리더십을 원하는 게 아닌가. 특히 이 시점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히려 이 이후에 대통령 된 이후의 리더십이 아마 인간 이재명의 그 인생에 대한 그 역사에 대한 평가가 좌지우지되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뭐 그냥 우습고 강인하고 어려움을 겪어내고 그런 이 인생이었다고 그 봐집니다. 근데 만나보면은요 진짜 그렇게 좋은 사람이 없어요. 저도 이제 2번이나 직접 만나봤는데 정말 웃으면서 막 손도 잡고 막 스킨십도 하시고요. 막 뭐든지 다 해줄 것 같은 그런 친화력도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고 거부감이 많았었는데 직접 만나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선입견을 갖고 비판을 해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진심인지 연기하는 건지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그거는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판단하기는 어려웠지만 참 직접 보는 것과 아니면 겉에서 보는 것은 좀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런 걸 갖고 있다 봐야죠. 그다음 김문수. 네. 김문수 후보는 저는 이게 이제 본인의 장점이 독이 된 이제 리더십이 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김문수 후보를 뭐 대권 후보라고 생각했습니까? 이미 사실 한번 발화됐다가 이제 꺼진 정치인이었고, 그리고 이제 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복귀했지만 뭐 그 원어브 대내 장관이었는데, 그러나 그때 이제 인사하지 않았다는 꼿꼿 문수 이미지 하나로 이제 사실 대권 후보를 쟁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승부사적 기질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름대로 돌파력도 인정했지만, 그 꼿꼿이라는 데 대한 그 경직성이 자신의 리더십을 제한하겠고 갇혀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분이 삶의 궤적을 놓고 보면은 노동운동을 했고 민주투사를 했고 하다 보니까 이분이 유연성, 물론 이제 전향을 했습니다만 그거는 정치적 전향이었고, 실질적으로 본인의 삶에서 판단하는 것들을 놓고 보면은 그렇게 코페르니쿠스적 전환기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많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사실은 그 상상력을 발휘했어야 하는 거거든요. 본인이 이제 어떻게든 대권 후보를 쟁취했으면은 표변을 해가지고 윤 대통령 탈당 요구하고, 선거에서 승리에 대안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든 해야 되는데 거기 갇혀버린 거죠. 갇혀버리다 보니까 그 확장성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리더십의 문제를 얘기하면, 본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판단해서 주변을 설득하고 참모진들 얘기해서 당일 지도부 얘기해서 이걸 후보 중심으로 내가 돌파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요. 그리고 지금 저는 출당 탈당 논란도 정말 웃기는 게, 저는 우선순위가 바뀌었다고 보는 게, 탈당은 그거는 능동형입니다. 피동형이나 수동형이 아니에요. 출당이 수동형이고 피동형인데, 근데 우리는 출당과 탈당을 지금 혼자 섞어 쓰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거 탈당은 홍준표 시장처럼 하고 나가면 그만인 겁니다. 근데 그거를 탈당해 달라고 읍수하고 요구하고, 이게 뭐가 이게 좀 뭐 앞뒤가 안 맞는데, 이걸 풀 수 있는 사람은 김문수인데 꼿꼿 문수 이미지에 갇혀버렸고, 본인의 삶의 궤적이 정말 승부처에서 그렇게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의 소유자는 아니었고, 정직하고 도덕적이고 돌파력이 있는 건 맞는데, 근데 이것을 넘어서는 대권 후보의 그런 자질은 없어 보인다. 저는 굉장히 인간적인 호감형 캐릭터긴 하지만 그것으로 사실은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부여하기에는 너무 작죠. 예, 정승훈. 이분도 직접 만나보면은 정말 온화한 할아버지 같아요. 그냥 되게 환하게 웃으면서 얘기도 잘 들어주시고 그러는데, 리더십에 대해서는 평가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옹고집 리더십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또 그렇게 소신과 원칙을 계속 지켜나가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극명하게 제가 경험했던 건 2012년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 당시 새누리당에서 경선을 했어요. 그때 김문수 후보도 출마를 했는데, 경선에서 홍보 영상을 트는데 독재자의 딸 박근혜라고 딱 지적을 하면서 박근혜를 저격하는 영상을 틀더라고요. 근데 2017년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난 다음에는 박근혜를 탄핵시킨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거다라고 이제 갑자기 180도로 돌변을 해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앉아 있다가 고용노동부 장관 되고, 또 가만히 앉아 있다가 대선 후보까지 됐단 말이에요. 그런 분을 우리가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다라고 분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이게 두 분의 의견에 거의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문장으로 제가 만들어서 요약을 해보자면은 극단적 신념형 정치인이다. 그러니까 이분은 한 번도 중간이었던 적이 없어요. 예, 뭐 아시겠지만 극좌에서 극우로 옮겨가셨던 분이고, 보수 우파 내에서도 점점 좀 강성으로 갔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게다가 이제 본인의 이게 체화하는 거거든요. 본인의 이게 자기가 진영을 바꾸거나 이렇게 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거를 자기의 정당성을 찾아야 되고 더 강성으로 가고, 뭐 옛날에 주사파들이 다 강경 우파 극우로 갔던 것들은 많이 봐지, 뭐 강철서 씨나 김용환 씨나 뭐 이런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시대에 원하는 리더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기에서 발생되는 게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신념형이다 보니까 이게 유연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 실리형의 이재명과 정반대에 있는 사람이다. 되게 보면 비슷한 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 지금 리더십이란 요 대선 전국에서의 거는 완벽하게 실리형인 이재명과 완벽하게 지금 신념형인,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탈당 출당 문제를 아직도 끌고 있는 게, 아까 우리 김능구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대선 끝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을 공격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하는데, 그걸 가지고 폭탄을 지금 끌어안고 있는 거는, 이거는 탈레반이라는 그 홍 시장의 그런 표현을 넘어서 이거는 지금 이제 미련한 짓이다. 근데 신념형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봐요. 예.
뭐 아주 고전적인 이론이고 한데 옛날에 그 군주론이나 뭐 거기에 또 나오고 파레토도 그런 이야기하지만은 아주 고전적 이론에 의하면은 정치 지도자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라이온형, 사자형, 하나는 팍스 여우형으로 이야기하죠. 내가 볼 때는 김문선의 전형적인 사자형입니다. 라이온형이고 이재명은 팍스 여우형입니다. 그래서 이 두 스타일이 뭐 국가 지도자로서 리더십을 확보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는 내가 별건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두 리더형이 저기 하면 이런 형이다 보니까 통치를 하거나 선거를 싸울 때 싸우는 방식이 전혀 다르다. 그거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거하고 별건은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이제 그 이미지와 관련된 건데 이미지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그 김문수를 신념 명분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그 리더십을 갖고 있다. 철저하게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선거에 치르기 전까지는 이재명에 비해서 김문수는 인지도나 이미지가 형편없이 낮았어요. 이것이 리더십으로 형성되기 위해서는 인지도도 있어야 되고 그 리더로서의 이미지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사실은 경선에 나오면서 이재명에 비해서 현격하게 낮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경선 과정 한덕수와의 마지막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김문수는 거의 이재명에 준하는 인지도로 끌어올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라이온형, 사자형 리더십의 포지셔닝으로 가는 그런 이미지로 형성이 되어 갑니다. 가면서 뭐가 하면은 이게 뭐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저기 당위성이나 이런 걸 떠나갖고 저기 그 이재명을 반대하는 쪽 그쪽에서 놓고는 원하는 거는 이재명하고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인물을 원하는데 거기에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은 이재명과 싸울 수 있는 전략적 이미지는 구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자형과 여우형의 어떤 그런 그 정치인들이 대선을 펼치게 될 것이고 내가 볼 때 이재명은 여우형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정치 행보로 봤을 때 통치를 하게 되면은 권위보다는 파워 갖고서 통치를 할 것이고 이 김문수는 당연히 저거 봐도 권위보다는 역시 김문수도 파워를 갖고 통치를 할 것 같다. 그래서 두 사람이 누가 되든 권위보다는 이 파워를 갖고서 통치를 하는 대통령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 이준석. 네, 미래를 읽을까요? 미래를 선택해. 이준석 후보의 리더십을 저는 그 한마디로 표현하면 확신형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한 정치인이에요. 물론 이제 그 10여 년 전에 입문해 그 새누리당 그때 비대위원으로 입문했을 때와 지금은 많이 달라지긴 했는데, 근데 12년간 13년간 흘러가면서 바뀐 게 저는 깊고 좁은 리더십입니다. 그 지지층도 그래요. 이제 그 이준석 후보의 지지층을 보면은 깊고 좁아요. 근데 결국 넓고 엷어야지 이게 나중에 어떤 스윙하는 상황이 왔을 때 치고 올라가는 동력이 생기는데 깊고 좁다 보니까 이 후보가 이번에 보니까 캠페인을 하는 거 보면 좀 바꾸려는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뭐 가서 인사를 드리고, 뭐 오늘 스승의 날에 가서 스승을 찾고, 그다음에 학식 먹으면서 이제 뭔가 또 동료 의식을 자꾸 이렇게 좀 강조하는 그런 캠페인, 영리한 캠페인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깊고 좁아 보인다. 이런 확신형 리더십을 좀 더 포괄형 리더십으로 전환하는 그런 좀 약간 어떤 그 모멘텀이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지금까지 본인이 굉장히 뭐 동탄 모델 얘기하면서 온 거는 굉장히 큰 자산이고 장점이고 또 그 본인 생존력도 보여줬는데 이제 미래를 책임지기 위해서는 좀 깊고 좁은 데서 탈피하는 넓고 옅은 차라리 좀 그런 이미지로, 물론 약간 이게 상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대권 후보 정도라면은 상충되는 이미지를 다 보완할 수도 좀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에게 그런 점들이 좀 요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선. 아놀드 토니비가 최고 지도자가 갖춰야 할 리더십을 네 가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첫 번째가 통찰력, 두 번째 포용력, 세 번째 절제력, 네 번째 지구력입니다. 이준석 후보에게는 두 가지가 있고 두 가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과 정말 선거운동을 오랫동안 정력적으로 하는 지구력은 있는 것 같은데요.
남을 포용하는 포용력이나 또한 자신이 공격당하면 즉각 반응하는 그런 것이 조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절제력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권영세 의원이 홍준표 전 후보에 대해서 인성이 문제다라고 공격을 했더니 바로 이제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은 싸가지가 없다 이런 식으로 좀 받아치더라고요.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자존심 강한 똘똘이가 지도자가 되기에는 조금 더 포용력과 절제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송철 소장님의 말을 이어서 좀 하자면 제가 이제 아까 전에 이제 한 문장으로 좀 했고 비유를 했잖아요. 아까 전에 이재명은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명박이다라고 했는데 저는 보수의 이준석은 보수의 유시민이다. 그러니까 기억하시겠지만은 유시민 장관 예전에 김영춘 의원이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어요. 저렇게 맞는 말을 어떻게 저렇게 싸가지 없이 얘기하냐. 그게 유시민의 딱 그 젊은 유시민 장관의 젊은 시절을 딱 정의한 거거든요. 맞는 얘기야. 똑똑해. 근데 뭔가 믿음이 안 가. 이게 이제 근데 이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캐릭터를 얘기하면은 똑똑한 싸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 거고 실제 이제 본인의 리더십이 그렇게 사람들의 비춰지는 대로 지금 가고 있다. 이거는 여론조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뉴스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한 여론조사 있어요. 호감도 비호감도 물어봤는데 이준석 호감도 28, 비호감도 67, 김문수 호감도 35, 비호감도 62, 이재명 호감도 48, 비호감도 49. 여기서 놀라운 거는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계속 한 1년 넘게 항상 비호감도 1위였어요. 근데 지금 48대 49로 거의 동률이 됐고요. 김문수 후보가 지금 이재명보다 비호감도가 높아졌고 압도적 1위는 이준석이다. 그런데 그러면 이게 이제 양당에 치여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중도에서도 29대 67로 똑같아요. 28대 67이나 29대 67.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이게 이제 본인은 억울할 수가 있는데 이 똑똑한 싸가지 이거를 이번 대선에서는 극복하기 어렵다. 솔직히. 그러니까 그 정도의 안정감과 그런 거를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미래를 여는 선택인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다수의 선택을 받기는 좀 어렵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듭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뭐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어떤 유형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기는 좀 어렵다. 이준석 후보는 정치인으로서 성장해가는 과정이 있고 제가 볼 때는 정치적 상황이나 그 정보가 접수가 됐을 때 그거를 갖고서 자기 신념만 강화하는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진화형에 가깝다. 아직 그것이 외연을 크게 넓히지 못하고 있고 완성의 과정으로 가지를 못했다 이런 정도인 거고 지금 비호감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준석은 나이 40이 안 된 상태에서 양진영으로부터 집단 이지매를 당한 케이스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준석의 이지매의 계량적 그 수치를 갖고서 이준석이 인지도가 낮다. 이것은 내가 볼 때는 기성세대들의 선입견이 너무 강하게 반영된 평가다. 과연 이준석 세대, 그 세대에 가서 호감도를 보세요. 보면은 그렇게 낮지 않아요. 결국은 기성세대들의 어떤 그 프레임을 갖고서 이준석을 보는 과정에서 형성된 거고, 그래서 저는 이준석은 이번 선거에서는 크게 성공할 가능성은 없다고는 보지만, 이준석은 언젠가는 자기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위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 정치인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저는 한국 그거는 제가 뭐 반론이 아니라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갤럽에서 그럼 조사한 거에 이준석에 대한 세대별 조사가 있거든요. 20대 같은 경우에는 호감도 39, 비호감도 51입니다. 사실은 2030이 주력인데 이준석에 대한 비호감도가 절반이 넘어요. 저는 이거는 물론 27대 39니까 12%포인트 올라갔으니까 상대적이긴 하지만은 김문수도 35대 60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저는 전체적으로 이미지 관리에 지금 현재까지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예. 예, 제가 작년에 인터뷰할 때 그때 한참 이 탄핵 이야기가 좀 제기됐을 때입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지금은 자기가 탄핵에서 이 주인공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자기는 그런 일을 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실제 탄핵이 이루어졌을 때는 맨 앞장서서 치나갈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 12.3 계엄 이후에 그 탄핵 과정에서 계엄과 탄핵의 젊은 정치인 우리 이준석 후보가 뭔가를 했다는 이미지가 별로 없어. 제가 왜 이야기를 들었냐면은 아까 12.3년간에 했던 그런 일정을 해왔잖아요. 이재명 후보 못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이준석 후보도 뭐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잖아요. 보통 정치인 같으면 뭐 3번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런 사건으로 연루되고 이러면은 재개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그런 가운데도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생명력이 강하다. 이 점은 인정할 수 있지만 실제로 본인도 인정하지만 정책이면 정책, 어떤 정치적인 네트워크이면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이 축적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뭐 더디다 볼 수도 있고 어쨌든 본인의 재기발랄함과 거기에 비하면은 훨씬 그런 준비 정도가 좀 이렇게 미흡하다. 저는 그런 평가를 내립니다. 그래서 그게 좀 경쟁자가 좀 부족했지 않느냐. 예를 들면 동시대인이 함께 옛날에 40대 기수도 YS 예를 들면 DJ 이렇게 이준석 있으니까 서로 막 했는데 이준석 자기 혼자 한국 정치에서 전부 다 노땅대리하고 자기 혼자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는 천하람 또 약간 경쟁자긴 하지만 같이 그냥 어우러지 가는 친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준비 치열성이 좀 오늘날 이준석이 더 크지 못한 하나의 요인이 됐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이번 대선을 통해서 저는 좀 새롭게 준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이게